안녕하세요. 행정학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발전주의 행정학 이론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행정학의 지금 의미를 지금 계속 행정의 의미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 대상에서 말이죠. 좀 더 이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발전주의 행정학입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보시면은 발전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행정학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발전주의 행정학입니다. 발전주의. 이런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비교 행정 분야가 있어요. 두 개 다 발전주의나 비교 행정론이나 공이 말이죠. 말 그대로 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행정학은 이런 발전적인 것보다도 정태적인 게 많았습니다. 종전에는 정태적이었다. 여러분들 정태적이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썩겠죠. 이런 썩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부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떤 추진을 한다면 이 행정은 발전하겠죠. 그런데 발전하게 되려면은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비교를 해야겠죠. 여기서 나온 이론이 바로 비교 행정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교 행정론이 왜 나왔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저 의 보시면은 자, 우리 행정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 행정학인데 미국 행정학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편 타당성이 좀 부정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 타당성이죠. 보편 타당성이 부정됐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이론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일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하려면 종전의 이론과 현재 이론, 앞으로 발전할 이론 이것을 모두 토탈해 가지고 어떤 이론을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이론들은 지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교 행정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지금도 말이죠. 선진국도 있고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이 더 앞서가는지 알 수가 없죠. 만족도를 또 판단해 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비교 행정론에서는 말이죠.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후진국의 행정학을 토탈해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결론 내리는 그러한 행정학, 이게 바로 비교 행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46페이지를 보세요. 자, 우리 행정학이 좀 재미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행정학 이론을 공부 다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자유스럽게 푸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행정학의 문제는 모든 논문, 많은 학자들이 발표했던 논문이랄까 주장했던 논문을 결론 내려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을 만점을 맞으려면은 핵심적인 사항 플러스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고득점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4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줄구세요. 선후진국을 모두 포함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타당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발전주의 행정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릭스의 분류가 있고 그다음 헤디의 분류가 있는데 릭스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릭스라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비교 행정에 관한 접근 방법의 전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행정학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접근 방법은요, 규범적인 접근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범적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팩트라는 어떤 사실보다도 가치 규범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개별적 사례 접근 방법이다. 케이스 메서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탄력적인 방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생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건 뭐냐면 생태론적이니까 뭡니까? 환경과 관련 있는 건데 이런 발전 행정론은 아무래도 환경보다도 비생태론적 뭡니까? 이런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은 릭스의 비교 행정론에서 사회 3원론이 나오는데 2번 한번 줄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연역적 비교 연구 모형에서 농업사회가 있어요. 농업사회, 그 다음에 전이사회, 그 다음에 프리즘 사회. 자, 전이사회에서 프리즘 사회, 프리즘 사회라고 그러는데, 프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다음에 뿌린 만큼 자기가 농업을 해서 뭡니까? 이 곡식을 거둬들이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일종의 어떤 뭡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회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뭡니까? 잘못 판단하는 그런 현상, 이것을 프리즘적 사회라고 그럽니다. 줄 한번 끄시고. 자, 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비교가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농업사회, 그 다음에 전이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뭐 지금 우리가 산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분화된 사회, 분업적인 사회에 살고 있죠. 바로 전 단계인 전이사회는 말이죠. 트랜스 사회입니다. 트랜시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랜스라는 건 뭡니까?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회를 바로 전이사회다. 전이사회에서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리즘적 사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위에 이제 47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체제론에 입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제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법률이랄지 어떤 규범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체제론이다. 그런 이론을 체제론이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의 뭡니까? 시스템과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이론, 이게 바로 체제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라의 모형의 특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양심 점성, 양초 점성, 그 다음에 이질 혼합성, 그 다음에 다규범성, 그 다음에 병리현상 표출,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살라의 모형의 특징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비교해서 비교 1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게 뭐 시험에 왜 나오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출제되니까요.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거기 2번 보시면 1차 집단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귀속적, 그 다음에 연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업사회는 뭡니까? 2차 중심, 그 다음에 업적 중심이다. 줄 한번 보세요. 업적 중심이다. 이것은 실적주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말이죠. 오로지 능력 위주, 그 다음에 업적 위주, 실적 위주,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파묻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사회생활하기 어렵죠. 그래서 산업사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과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의 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종전에는 산업사회와 농업사회를 구별했고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전도상국에서는요, 권위주의가 강조됐다. 뉴 리더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주로 이제 뭡니까? 아까 말했던 발전주의 행정학과 비교 행정론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론이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뭐냐면 발전도상국 국가에 뭡니까? 입각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96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적 어떤 성격이 나왔죠. 리더가 있어야 되겠고, 리더가 있으면은 추진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주의, 가족주의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추구를 하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만 선진국의 행정문화로 돌아가면서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죠. 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버넌스라고 그랬죠. 국민이 국가가 주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행정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발전 행정론은 발전 도상국에서 주로 강조됐던 그런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에 포인트를 두고서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행정의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발전 행정론입니다. 거긴 학자가 좀 중요해요. 4번을 보시면은 에스만과 와이드너라고 써 있죠. 에스만하고 와이드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행정학은 말이죠. 사람 이름을 물어봅니다. 기출문제 한 500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은 그동안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행정학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암기하면은 행정학 하다가 여러분들 시간을 다 낭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주옥 같은 인생에 아주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를 공부하다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성을 보시면은 정치행정 이론론 플러스 행정 우위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치나 행정이 같다 이렇게 본 이론이 바로 발전 행정론인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행정이 더 우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정치가가 행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행정 아니냐, 정치는 배제하고 행정이 있어야만이 경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 중에서 행정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즉 발전 행정론에서는 행정 우위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했냐면 효과성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중시했다. 효과성이죠. 효과성. 자, 효과성을 강조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결과가 목표한 바가 나와야 효과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 수출이다. 목표를 삼았는데 100억 달러 뭡니까? 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효과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효과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능률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능률성, 그 다음에 효과성, 그죠?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능률성은 뭐냐면 투입을 한 거에 비해서 산출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이론이 바로 능률성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성과 효율성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문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효과성 같은 경우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결과. 그런데 효율성은 뭐냐?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과정.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사실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능률성 같은 경우는 산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면 효과성은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은 뭡니까? 어떤 일을 추구하는데 효율적으로, 즉 과정이 힘들지 않았느냐, 힘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성 같은 경우는 A, B, C라는 모든 소스를 통해서 결과란 D를 도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참 효과 있었네 이러죠.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이런 소스를 도구를 동원했으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영어가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요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만의 이론이 또 나와 있고요. S만도 기관 형성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S만과 와이드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49페이지에 발전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이언티픽 어떤 과학성이 결연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적 합리성만 강조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행정 이론론이었죠. 그리고 정치보다는 행정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우선이다 보니까 행정을 행정 행위를 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료주의적 합리성만 강조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료가 우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어떤 사고방식은 점차 멀어졌겠죠. 이런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말이죠.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49페이지 보면은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을 비교했네요. 자, 그 중요 표시 5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가 말이죠. 250페이지로 지금 농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내용 500문제 이거를 10번만 반복하면 여러분들 9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능력 알파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운이 좀 따라야겠죠. 그럼 만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학은 바로 이런 학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추진하다 보면은 행정학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비교 행정론과 발전 행정론 비교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발전주의에 입각했다고 그랬죠. 그거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은 일반성과 능률성, 민주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발전 행정론은 그거보다는 효과성을 강조하겠죠. 자, 효과가 즉 뭐냐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돼요.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수출해가지고 목표를 해가지고 모든 총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100억 달러가 바로 효과인 겁니다. 즉 효율적으로 따지지 않고 효율성은 두 번째였던 거죠. 결과만 따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발전 행정론 오른쪽에 4번을 보세요. 체제의 능력을 중시했다. 능력 위주죠. 실적 위주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변동 능력을 또 중요시했다. 아무래도 발전적인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회 변동에 쉽게 말해서 잘 적응하겠죠. 이런 걸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2번 보세요. 행정 우위론이다. 비교 행정론 같은 경우는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고 본 것이 바로 비교 행정론이라고 한다면 발전 행정론은 정치 행정이 같지만 행정이 우위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9페이지 상당히 비교가 잘 돼 있어요. 본 교재가 상당히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바로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제가 쓴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신행정론. 자, 신행정 나와 있는데 행정론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그동안 행태론에 의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 배제되고 말이죠. 오로지 사실에 연역을 해서 사실에 기인해서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적인 문제도 또 많이 발생했는데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인데 이거 중요 표시해 주시고 주로 이제 6번을 보세요. 1968년도에 거기 보면은 왈도, 그 다음에 프레드릭슨, 자 줄구세요. 프레드릭슨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치를 걸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행정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대응성과, 첫 번째가 대응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시민이 참여한다. 대응성과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버넌스 이론과 부합하는 점이 많겠죠. 시민이 참여하고 말이죠. 대응성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쪽이 이제 디맨드가 되겠죠. 이쪽이 서프라이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수요자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인데 행정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말이죠. 이게 정부라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가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치면은 국민이 어떤 수요가 많을 때는 이 정부 뭡니까? 서플라이가 되겠죠. 서플라이가 변동적으로 시시각각 변해된다. 이게 바로 대응성이 됩니다. 이 이론이 대응성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참여가 강조된다. 거버넌스 이론과 같죠. 거버넌스 이론은 거버먼트 이론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거버먼트는 국가 우위, 행정 우위의 어떤 이론이다 한다면 거버넌스는 행정 참여가 되겠죠. 일반 이익 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켓 개념이 있어요. 마켓 시장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5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행태주의 사실적 중심주의 즉 가치 판단이 배제돼서 문제가 됐다. 즉 신행정학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 가치 판단이 없어졌는데 가치 판단을 다시 뭡니까? 다시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 이것이 바로 행정의 운동이 바로 신행정론이 된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1968년도에 6번 보세요. 프레드릭슨이라든가 와일드 이런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민나우 브로크 회의에서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행정의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골고루 잘 사는 즉 부의 재분배가 공평하게 재분배되는 그러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을 보시면은 고객 지향성 NPS와 같죠. 그 다음에 대응성 responsiveness 이렇게 되어 있죠. responsive 뭡니까? 응답 이런 뜻입니다. responsivenes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즉 이익 단체랄까 이 집단이 직접 참여해서 이건 국민이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이렇게 되어 있죠. 합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번 행태론을 지향했다. 즉 신행정론에서는 강조했던 거 뭐냐면 행태론을 지향을 했습니다. 지향. 억제했다. 이런 얘기죠. 억제. 행태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행태론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말이죠. 팩트의 사실, 어떤 사실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살이가 꼭 사실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번 보시면 규범주의적, 가치주의적 축을 강조했다.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 행정학도 말이죠. 과학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학도요, 학문적 성격으로 볼 때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성격도 있다. 행정 자체가 기술적입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뭐 무슨 테크닉 이런 뜻도 있겠지만 뭡니까 이 분야별로 각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제16절 행정학의 접근 방법 이런 게인데 이것은 어프로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중간 정도 중범위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분석 수준 연구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 대상에 따른 접근 방법 유형에서 거시 방법 바로 거기 뭐라 하냐면 마크로 이론 그 다음에 미시적 방법 미크로 이론 마이크로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범위형은 미들 레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시 이론 미시 거시는 뭡니까 좀 폭넓게 보자 이런 얘기고 미시는 아니다 폭넓게 보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적으로 봐서 핵심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게 미시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믹스해 가지고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미들 레인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중범위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기술적, 실증적, 규범적, 처방적 방법의 차이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방법에서는 행토론적 방법,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 그 다음에 제도론적 방법, 체제론적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토론적 접근 방법은 인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규범적, 사회적, 처방적 방법에서는 뭡니까? 현상학적 전국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사건의 연속이다. 사건의 집합체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 서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은 역사적인 산물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역사적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과 어떤 제도의 기반을 둬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제도론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법률적 연구 방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생태론은 뭐냐면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행태론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지배받는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입각하지만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환경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을 지나치게 신봉하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뭡니까? 행정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발전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태론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행정이 정체되어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가우스의 생태론, 그 다음 릭스의 생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태론자의 뭡니까? 이 주창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우스, 그 다음에 릭스 이런 사람들을 리그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론의 한계, 환경 결정론의 시각이다. 자, 이거 별표 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당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생태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53페이지 보면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 별표 한 4개 치세요. 체제론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 체제라는 걸 쉽게 말해서 뭡니까? 체제는 어떤 법이랄지, 그죠? 법이랄지, 제도랄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랄지, 그죠? 방식도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통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체제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주의 체제다, 공산주의 체제다, 이런 말 말하죠.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여긴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 걸맞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맞는 법이 있을 겁니다. 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직.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통이 또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 계통이 있죠. 정치하다 보면 어떤 계통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체제가 바로 즉 시스템적으로 강조하는 체제가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이랄지 어떤 제도랄지 어떤 계통이랄지 조직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런 이론이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체제의 기능에서 AGIL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파울슨하고 팔슨이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적응, 어댑테이션 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 골, 어테인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통합이라고 돼 있어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레이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잠재적 유형 유지라고 돼 있죠. 레이튼드라고 돼 있습니다. 레이튼드 잠재성입니다. 패턴 메인테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튼드는 뭐냐면 잠재성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영어인데, 자, 우리 행정학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체제의 특징, 항상성 유지다. 그 다음에 동일 종국성이다. 그 다음에 이인 동과성이다, 이런 엔트로피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적 엔트로피 현상이 발생합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어떤 동일성을 말하는데 부정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본 이론을 빨리 보시고 이제 문제풀이 또 있으니까 문제풀이 때 문제를 많이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시면은 행정학은 90점 이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5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나와 있죠. 이건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요, 객관주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행태론적이다 그러면 뭐냐면 어떤 행태를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규칙을 발견할 거죠. 그죠? 규칙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규칙을 발견하는 그런 주의, 이게 바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이먼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행태론의 behavior, 행동을 강조했다, 행정의 어떤 행동을 강조했다, 행정의 어떤 모습을 강조했다, 그 모습을 보고 행정이 이런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바로 사이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에 대해서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연구 방법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했다. 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태론적에서는 사실을 강조했다. 어떤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범보다는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행정학의 어떤 전체적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있어요. 자, 55페이지입니다. 반실증주의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후기 행태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태주의 현실 처방성과 그 다음에 정책 지향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반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자, 이 행태론자가 말이죠, 사실을 강조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실증주의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어떤 증명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실증주의였는데, 즉 행태론자였는데, 이거를 반대한 그런 사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실증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연구 방법 2에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줄 한번 보세요. 허셀, 그 다음에 슈츠 이런 사람이 강조했던 것인데, 외부로 나타난 어떤 현상 말고 말이죠, 이면에 있는 현상, 이런 겁니다. 겉으로 막 웃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 가서는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거 있죠. 내 인간의 내면을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현상학이 되겠습니다. 본질이죠. 사람의 본질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행정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 뒤에는 근본적인 거 내지 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입니다. 비판 이론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버마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프랑크푸르트는 뭡니까? 독일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 해방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만든 이 법과 제도에 자기가 덫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법이 없었으면은 발전이 안 됐으면은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이런 고도의 산업사회 때문에 희생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올라가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니냐라고 본 것이 바로 비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하버마스 이론 알아두시고 하버마스는 말이죠. 비판 이론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론. 하버마스는 담론을 강조했다. 담론이라는 게 뭡니까? 담론은 쉽게 말해서 말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화로 옆에서 말이죠. 화로 옆에서 손을 째면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토론 방식, 이것을 담론이라고 그럽니다. 담론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방법을 도출하자, 이런 일을 편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행정학의 전체적인 방법, 흐름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